1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예치 권고 밑줄 치시고요. 그게 법 31조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 우리 프린터는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16번 맨 밑에 있고요.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도인이 있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있으면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잔금을 받고 있죠. 이게 동시행을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죠. 동시행이란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게 등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를 바꾸는 걸로 변경 등기 소유자를 바꾸는 걸로 등기를 하는 순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리 주고 있다고요. 매수인이 불리해요. 선의행위죠. 가짜 등기 위조된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에게 안 주고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이 예치기관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잘못되면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치기관 어디다 맡기느냐 하면 예치기관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제가 협회죠, 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우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 7명이 있습니다. 계공은 신체 보전,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7명이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채식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16번 52번에 16번 있죠. 누가 불안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보험료를. 자, 반환보증서. 절대로 그럼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받을 수 없냐? 계약금 등을 있습니다.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하고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16번에 있는데 계약금 등 잔금도 포함된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 명의자 7명, 개공은 신체 보전,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3번 출제를 했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276페이지 중개보수는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277페이지 양가로 1번 의의 동그라미 2번 그게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법상 상인이라고 했죠. 판례는 상법상 상인입니다. 우리 법에는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집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아도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인으로서 판례가. 그래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묻지 않죠. 안 물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만 해당되고 겸업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보수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보수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 요건입니다. 행사 요건 278페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양가로 2번 중개 완성이 있어야 된다. 즉 계약 성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79페이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 상대방 279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일방으로부터 받더라고요. 누구한테 받겠어요?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반값 수수료 뭐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반값 중개보수, 반의 반값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토스 뭐 이런 게 플랫폼 기업이 몇 개 있더라고. 3개인가 진출해가지고 반값, 반의 반값 중개보수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또 임차인,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요. 매도인, 임대인한테는 안 받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 매물 많이 접수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매도인, 임대인은 매물을 내놓는데 임차인은 미리 매물을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임대인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사는 사람은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사는데 또 중개보수 내라 하고 남겨먹는 매도인한테는 중개보수 안 받고 이게 좀 우리나라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이 맞는 것 같아요. 매도인한테 받는 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각각 받는데 예를 들면 보수가 100만원 100만원 해서 양쪽에 100만원씩 2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이 자꾸 가격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러면 복비는 내가 다 내줄게. 네 끝까지 200만원 내가 다 낼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200만원 내도 위반은 아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개업공개사는 200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가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 당사자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매수인이 중도금 안 내가지고 계약 깨졌다고요. 이행을 지체해서 내야 될 시기 안 내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뭐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실제 부평에서 저한테 문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도인이 40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뭐 계약금은 몇 프로 받아라 이런 법은 없죠. 관행이 10%를 받고 있을 뿐이고 2천만 원 받았는데 이걸 사고 나면 여기저기 물어본다고요. 이거 잘 샀냐 못 샀냐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샀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부동산 내려간다고 하는데 왜 샀냐?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대부분 물어보면 저도 그래서 절대 안 물어봐요. 저는 물어봐야 답은 뻔하거든요. 답 정해놓고 뭐 대답하는 거니까. 잘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잘했다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자기가 산 사람이 좋아하고 내려가면 너 왜 그때 잘했다고 왜 했냐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왜 사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저기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 40억이나 주고 그 왜 사냐 지금 싼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을 변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2천만 원 안 받아도 나 떼먹어도 좋으니까 계약 안 하겠다 합의해달라 하니까 오케이.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왜 2천만 원 벌었잖아. 그냥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또 다른데 뭐 받고 팔면 되지 생각하고 그냥 2천만 원 떼먹어도 좋다니까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0.9% 사고 36 3,600만 원 양쪽에 다 청구 들어가지 7,200만 원 소송 가는데 판사가 7,200만 원 쭉 3,600만 원씩 중개보수 주라고 판결 나왔어요. 개업공개사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깨버리고 합의를 했잖아요.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10% 정도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저보고 이제 건물주가 나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3,600만 원 중개보수 주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저한테 막 자꾸 따지더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법에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억울하지만 법은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했겠죠. 당연히 그냥 2천만 원 그냥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어쨌든 이행 개업공개사 고의가실이 없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주택과 비주택의 구별인데 양가로 2번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달라요. 양가로 2번 주택의 경우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작년 10월 17일 날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옛날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인데 그 표에 보니까 15억 이상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전분의 7 매매인 경우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전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최고요율만 봅시다. 나머지 그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고요.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취지가 원래는 이 표가 시도조례로 가야 될 표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 물어보니까 취지가 이걸 10월 17일부로 중개보수 인하한다고 뉴스에는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시도조례로 정해버리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이 그 지방 정부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는 정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 시도조례 개정하라고 하니까 1년 넘게 걸린 지자체가 많았대요 과거에. 그러다 보면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어느 곳은 시행하고 어떤 데는 시행 안 되고 이렇겠죠. 그래서 아예 시도조례에 만들어야 될 걸 이걸 국토부령으로 만들었다고. 국토부령으로 만들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적용되잖아요. 이 국토부령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다 이렇게까지 명시돼 있어요. 이게 규칙에. 원래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라고요. 근데 아예 이번 개정에서는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요거보다 초과된 조례는 아예 효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적어놨다고요. 부칙에. 그 중개보수를 인하한 거예요. 이렇게 0.9에서 0.7로 0.8에서 0.6으로 0.2%포인트 내렸는데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중개보수가 자동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교육공개에서 우리가 올렸냐. 누가 정책 잘못 펴가지고 왜 우리한테만 깎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결이 안 돼요. 11만 명 개업공개사 중에 데모하라고 모이면 100명도 안 모이니까.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은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파업하고 난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서워하는데 개업공개사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모이질 않거든요. 모이자 해놓고는 전부 한 건 하면 돈이 200만 원인데 내가 그거 왜 가냐. 한 건 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안 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즉 여러분이 경기도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 가정하는 보수라고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근데
출제위원들은 실무를 안 해보니까 이걸 계속 시험에 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똑같아. 서울시 조례나 경기도 조례나 전국 조례, 시도 조례가 똑같다고요. 똑같으면 이게 시험에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중개업을 해본 게 아니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 과거에 내놓으니까 또 계속 그거 따라서 낸다고요. 출제됐던 부분을 계속 출제하거든요. 사무소 기준이다. 우리 프린트는 4번에 맨 밑에 보면은 까만 별표 4번에 만약에 4번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4번 맨 밑에 있죠. 까만 별표. 있어요 없어요? 조금 한 명이라도 좀 대답을 하든지 고개라도 움직이든지 좀 리액션을 좀 하라고요.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이 성공한 게 리액션을 잘해서 막 강호동 깜짝깜짝 놀래고 저는 별로 저만큼이나 발음도 별로 안 좋던데 강호동도 그런데도 인기 끄는 게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는 게 좀 필요해요. 누구한테든지. 저도 사실 못하는데 못하면서 자꾸 요거만 해서 죄송합니다. 쉽진 않아요. 이게 바꾸는 게 갑자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 외자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 외의 중개보수입니다. 외 한 글자 빼버리면 X죠.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르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인데 국토부령이 보니까 아까 최대 요율이 매매인 경우는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0.7% 천분의 7이나 0.7%나 같은 말이죠. 임대차는 천분의 6 즉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최고 요율이 구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구간별로 그것까지 다 암기하고 있을 필요 없다고요. 현업에 가면 자동적으로 암기돼요. 맨날 중개를 하다 보면 현업에 가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보수 치면은 자동 계산기 나와요. 네이버에 또는 다음에 치면 중개보수라고 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온다고요.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돼. 매매 얼마에 했는지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돼 나온다고요. 부가가치세까지 부가가치세는 계산 안 돼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럼 그 계산된 금액에다 부가가치세 더 내야 돼요. 또 10%.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네이버에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는 팩트만 진실만을 오직 말할 뿐입니다. 그 제가 말하는 건 모두 믿어도 됩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합격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주택 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0.4%나 천분의 4나 같은 말이죠.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는. 자, 그 다음에 284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자, 285페이지 285페이지 맨 밑에 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 이게 우리 책이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잘못되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이냐 주택 외를. 그럼 국토부에 물어봐도 시군구에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천시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책하고 다르니까. 이런 거는 자꾸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 국토부에 직접 물어보든지. 이게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 용도라고요. 그러면 만약 사실상 용도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잖아요. 사실상 주택으로 쓰니까. 이게 아니고 그럼 시도 조례로 정해야 되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책에는 지금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285페이지 맨 밑에. 아니라고요. 사실상 용도로 할 것 같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잖아. 사실상 주택이잖아요. 그럼 이 시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요. 모순이잖아요. 이 자체에서 벌써. 그래서 공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준해서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이렇게 적게 받는 거예요. 주택에 비슷하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너무 심려치는 맛이라고요. 어쨌든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를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중개보수 계산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동일 당사자 간의 중첩계약.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집 팔고 매매 계약하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 팔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해야 될 게 3개월 남았어요. 그 3개월 동안만 좀 더 살자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근데 결국 거부당했어요. 처음에는 된다 했다가 나중에. 왜?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1타 2피 양쪽에 한 번씩 받으니까 두 번,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한쪽에 100만 원씩.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만약에 가령 80만 원이라고 본다면 다른 세입자를, 새로운 세입자 갑을 구했으면 얼마에 갑한테 80만 원 받고 또 매수인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또 80만 원 받고 16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자리에 눌러 살아버리면 매매에 대한 거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160만 원, 2826, 160만 원 못 받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이런 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절대 이렇게 못하게 이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3개월 살다가 나중에 세입자 못 구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다른 세입자 구하는 게 좋다. 또 이 사람 싸게 팔았다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다 부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르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하면 5천만 원 곱하기 요율. 중도금 5천만 원 더 들어가서 1억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하면 1억 곱하기 요율. 거기다 프리미엄이 1억 더 붙었으면 2억이잖아요. 주고받는 돈이. 2억에다 곱하기 요율.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판례입니다. 판례. 이거는 그런데 판례인데 저는 판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치보면 마피, 마이너스 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마이너스 피면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피 5천만 원 붙었으면 그냥 명의만 넘겨주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이 판례대로 하면. 어쨌든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 분양가에다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다. 판례고요. 287페이지 메뉴에 교환입니다. 교환은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주택은 시도조례가 0.4%입니다. 120만 원이고요.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 원입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고요. 그러면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이야기라고요.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그지? 만든 사람하고 제가 통화해 보니까 거래 금액이 크면 당연히 중개 보수가 크다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다는 취지였는데 원래는 만들려는 의도는, 근데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내면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지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임대차인 경우입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 있으면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 합하면 5천만 원이면 거기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만약 이런 거 현업에서 이런 걸 월세 5만 원만 주인한테 깎아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해요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단칼에 자르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왜?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엄청나게 깎인다고요. 만약 상가라고 보고요 4,5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4,500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면 환산보증금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0.9%를 곱하면 상가라면 39, 27, 39, 27, 29만 7천 원입니다. 근데 이거 5천만 원 0.9 곱하면 5, 9, 45, 45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월세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15만 3천 원 중개보수가 내려가고요. 양타치 쓰면 양쪽에 다 받으면 30만 6천 원 손해라고요. 월세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하고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다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그게 287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안에 적혀져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4번 겸용 건축물입니다. 겸용. 주택과 주택 외가 겸용입니다. 겸용. 뭐 예를 들면 50제곱미터가 주택이고 50제곱미터가 상가면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이런 게 없을 줄 아는데 저한테 질의한 사람 중에서 상가 주택이 있는데 1층 상가가 있고 2층 주택이에요. 근데 상가 면적이 뭐 2제곱미터인가 더 많더라고 1층이. 그럼 전부 상가를 적용하는 거죠. 2층까지도.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2분의 1)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56번에 2번 2분의 1에 2번 그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수 다 정리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달라 하죠.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끝내고 주는 게 좋고, 개업공개사는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지역별로 약간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그냥 미리 받는 데도 많더라고요. 관행적으로 계약하면 바로 받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면 나도 받으면 되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만 미리 달라고 하면 다른 중개업소는 안 건데 너 왜 별나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요. 또 자, 실비입니다. 289페이지.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289페이지 그 규칙 20조에 보면은 2항에 보면 권리관계 등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밑줄 치시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 52번에 15번, 16번 밑줄 치시라고요. 16번은 이해되죠. 계약금 불안하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매수인이 예치하는 거잖아. 돈 떼일까봐.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이해되죠. 이거는. 근데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게 이해되냐고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돈 빨리 받고 싶어서? 예, 맞아요. 맞네.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럼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걸 제한물권 등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10억인데 가압류 거기에 비해서 소액인 가압류 10만 원이 있어도 그 가압류 10만 원 말소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 빨리 받으려면 나 깨끗하다 다 지웠다 빨리 돈 주라. 깨끗하다 권리관계. 예,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은 법무사가 보통 내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들이 내더라고요. 그 아마 열람하는데 열람만 하면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렇던데요. 지금 안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먹었는데 7, 800원밖에 안 해요. 돈. 제가 7, 800원 이거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떼는 게 다르더라고. 그게 인터넷으로 떼면 아마 70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소에 가서 기계에 떼면 1,000원, 사람한테 떼면 1,200원 이렇게 돈이 다 달라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얼마인지 금액은 등기 모르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개업공개사가 그 1,000원 달라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 1,000원 달라 했다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또 그 핑계 대고 중개보수 못 주겠다 많이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야 돼.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 저도 애들 키울 때는 돈 받으려고 잘하더만 요즘은 저도 용돈 10만 원 받거든요. 아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막 엄청 잔소리하고 그러더라고. 더러워서 진짜 이거 을대니까 힘들더라고요. 더러운 건 아니고 월급에서 그래도 10만 원씩 제가 받고 있어요. 자, 실비까지 했습니다. 실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290페이지 누가 부담하는지 맨 밑에 그게 중요하다. 291페이지까지 누가 부담하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자, 거기 291페이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는 그 해설 다 있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십시오. 오늘은. 다음에는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 이 기출문제를 자꾸 봐야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그 오늘 내드린 문제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기출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보시면 된다고요. 1번 아까 뭐랬어요? 이게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입니다. 이게 국토부령이에요.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입니다.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그래서 1번 맞죠? 시도조례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그 다음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계획공개사가 서로 협의한다.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협의. 이게 기분 나쁘게 돼 있어. 협의라는 거는 깎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돼요.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쌍방 각각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이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어요. 저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매매는 0.5, 전부는 5, 임대차 전부는 4 맞죠? 상한요율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전부는 4가 0.4%, 0.5% 이거 같은 말이라고요. 4번 토지, 상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즉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전부는 구 범위 내에서 협의라고 돼 있잖아요. 전부는 구 범위 내에서 협의 맞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주택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의 틀린 게 주택의 이 말이 틀렸어. 주택 외의 밑에 해설 보니까 주택 외 외자 한 글자 빠졌죠. 주택 외는 무조건 0.9잖아. 임대차든 매매든. 그러니까 주택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중개보수가. 주택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정하잖아요. 시도조례로. 금액이 더 크니까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0.8이라고 적으면 나는 0.7, 0.6, 0.5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내려갈 걸 서로 보고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개업소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주택 외의 경우 가로 안에 가로 퍼센트 이렇게 적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중개업소 가보니까 아예 안 적어놓은 데도 있고요. 0.9라고 적어놓은 데도 있고 안 적어놓은 데도 있고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0.8, 0.7 이렇게 적으면 친목회에서 왕따돼요. 혼자만 손님 끌려고 친목회 회칙 단합을 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당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다르게 요율을 적어놓은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주택 외의 경우만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다 합니다. 35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끝까지 다 합니다. 실무 빼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35문제 나온다 했어요. 실무는 5문제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거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여기에서 4문제 나와요. 앞에 법령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그냥 한 과목 없다 생각하시고 너무 심려치 마시고 1차 위주로 하시라고 지금 1, 2차 같이 하신다면 민법에 한 70% 비중을 두시고 학개론 한 30% 하시면 됩니다. 2차 과목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지금 다 암개도 시험 볼 때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걷는데 1년 걸리고 평균 2000번 넘어져야 된답니다. 걸으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 계속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